그래도 저는 오늘 금리 인하가 안 한 것보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여건이나 자산시장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빨리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라는 말하고 경제 여건에 비춰봤을 때는 오늘이라도 하는 게 좋았다라는 건 별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빨랐었어야 됐고, 그리고 오늘 25bp 금리 인하, 그리고 뭐 지난달까지 합쳐서 50bp 금리 인하만으로는 네. 지금 한국 경제에 뭔가 어떤 활력을 주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단순히 뭐 금리나 한두 번 해가지고는 네. 이거를 쉽게 헤쳐나오기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뭐 해결될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대응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3.0 됐습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두 번 연속 기준금리 내린 거 15년 만입니다. 그만큼 경기의 하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뜻하는데요. 오늘 그 어렵다는 금리 전망, 또 오늘 금리 인하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사실은 시기의 문제라고 네. 다들 이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언제고 할 거다. 근데 대부분 시장에서는 이제 요번보다는 내년 1월 정도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기가 좀 빨라졌던 거는 좀 네. 그 부분에서는 좀 시장 컨선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있을까? 만약에 제가 몇 해 전에 나와서 네. 한 2, 3년, 3, 4년 후면은 우리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크게 역전될 거야. 뭐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을 거야. 뭐 비트코인이 1억 넘을 거야. 뭐 연준이 금리 내려도 말이야. 네. 미 국채 금리가 한 4.5가 갈 거야. 이런 말을 했으면 네. 저 사람 많이 상했구나. 지금 뭐 하나 진짜 참 시장 전망하기 참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한은의 네. 금통위의 결정, 예. 그리고 이제 한은 총재의 발표 중에 부장님 좀 눈여겨 보신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고, 네. 왜냐하면 기존의 기준금리가 3.25였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인하되기 전이 3.25였으니까, 근데 모든 시장 금리가 대부분 다 거의 3%를 하회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리 인하가 뭐 앞으로 언젠가는 무조건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오늘이 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일단 들고요. 총재께서 이제 오늘 뭐 여러 질문들을 좀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창용 총재가 오셔가지고 기존 한국은행의 어떤 의사결정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이른바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네. 거를 도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점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 말 3, 6, 9, 12월에 있는 FOMC에서는 그 연준 위원들하고 보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연은 총재까지도 내가 뭐 올해 말, 내년 말, 뭐 몇 년도 이후에 경제 성장률, 뭐 실업률, 네. 물가, 그래서 기준금리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자기들의 이제 예상치를 이제 점을 찍어서 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눈에 딱 보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 내의 멤버들이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근데 물론 그 점도표 자체는 서약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주어진 전망. 정보로 네. 전망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전망의 점도표가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 시장도 대충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대신 매번 금통위 회의 때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금통위원이 이제 총재까지 포함해서 7명, 네. 총재 빼면 6명인데 나를 뺀 나머지 6명 중에 향후 3개월 이후에 뭐 금리 인하를 보는 사람이 뭐 몇 명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그 소통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금리 인하 할 때는 나를 뺀 6명의 금통위원 중에 한 분 정도만 그랬죠. 네. 향후 3개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 나머지 5분은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약간 좀 더 금융 안정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월 금통위 이후에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네. 갑자기 어떤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그냥 금리 인하를 딱 해버리니까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아니 금리 인하 할 줄 당연히 알았는데 이거 오늘 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하는 거죠. 총재가 근데 왜 내가 소통해야 돼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장 소통...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네.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기자분들이 아주 그냥 그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기자들은 뭔가 뭐 저 예상 못했던 일 터지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기사가 되니까. 네네네. 네, 왜냐하면 올릴 금리 올리거나 내릴 금리 내리면 네. 기사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처럼 안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리면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피보 단계가 얼마만이에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오늘 좀 흥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막 하시니까 네. 총재께서 이제 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조건부였다. 네. 내가 조건부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대전제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 지난달에 약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번 달에 결정을 달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아마도 요번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조건부로 이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닌가. 눈빛이 많이 서운하신 많이 깨졌어요? 아니요, 깨지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이 강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왜 오늘 그러냐면 우리 채권값은 뭐 국채는 뭐 폭등했던데요. 네, 가격이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제 포지션은 저는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사실 요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어떤 예상이 언제부터 조금씩 시장에서 좀 얘기가 됐었냐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난주 월요일 정도부터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분위기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요런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몇 번에 좀 계기가 있었던 게 뭐 그 전에 이제 IMF가 연례 협의회 때 와가지고 조금 IMF의 충고로 보면 지금은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뭐 좌고우면하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재정 여력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많지 않으니 네. 그랬나요? 그러니까 재정도 네. 쓰고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네, 네, 네. 좀 더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 상에서는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월 18일부터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미친 듯이 국채 선물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외국인 왜 그러지? 저 뭐 들었나? 왜냐하면 그동안과는 다른 패턴의 네. 매수세였고 규모로 봤었을 때는 3년 선물하고 10년 선물이 있는데 국채 선물 시장에서 3년 선물을 대략 오늘까지 해서 한 8만 계약 정도가 산 것 같고 네. 액수로는 얼마나 돼요? 액수로는 그거를 현물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며칠 만에? 한 열흘 정도 만에. 네. 예. 그다음에 10년 선물은 한 5만 계약이니까 한 5조 원 정도. 그러니까 도합 한 13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선물을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좀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이상하다. 한국은행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 달 인하보다는 다음번 인하가 유력한데 외국인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사기 시작을 하지? 뭐가 있나? 뭐가 좀 아니 샜나? 외국인들은 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읽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 하면 네. 그럼 이제 좀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욕할 것 같아요. 모르는 너가 잘못이지, 너가 바보지. 아니 근데 이제 부장님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네. 뭐 아까 대전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네. 환경이 뭐가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네. IMF에서 우리 성장률 낮췄고 네네. 한국은행도 이제 내년 성장률 많이 낮춰잡아서 네. 뭐 낮춰잡을 건 예상했지만 2.0 밑으로 내려볼 건 예상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좀 방송 잡혀가지고 제가 좀 다짐을 한 게 네. 오늘 결정에 대해서 너무 갖다붙어 얘기하면 이거는 그 오늘 깜짝 인하를 예측 못한 바보의 항변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좀 짧게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네.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왜 한국은행이 그동안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금통위 이후 11월 2달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거는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약간 만이죠. 이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하는 총재께서 답변하시기를 대전제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게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도 좀 긴가민가 했었고 지난번에는 참 그 사이에 미국 대통령이 결정됐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레드 수입이 될지 몰랐다. 네. 그래서 상하원까지 모두. 상하원을 모두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추진력이 상당히 세질 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제가 지금 날짜 감각이 없는데 네.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하기를 나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에 그건 그제. 그제였나요? 네. 25% 관세 때리고 네. 우리 보조금 안 준다고 옆에 네. 그 저기가 이야기한 건 어제. 네.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뭐 그동안 반도체 네. 그 보조금 지원금 했던 것도 안 줄 수 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막 밀어내기로 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써놨죠. 미리 주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국가효율부 그 공동의장이 야 이거 뭐야? 왜 이거를 먼저 니네가 주고 있어? 네. 이거 미리 나간 것도 다시 회수할 수 있어? 뭐 이게 지금 어제 나온 거죠. 그래 지금. 우리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그렇죠. 박살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은행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트럼프의 이기 이 어떤 시기에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네.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특히나 한국 경제가 많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 네. 결국은 이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가뜩이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더욱이나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수정 경제 전망하면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1.9%까지 네. 1%대까지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고 이게 단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은 1.9인데 내후년을 1.8을 보셨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이게 성장률이라는 게 뭐 일시적으로는 2% 이하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네. 2%이기 때문에 2% 이하가 중요하거든요.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내년도 잠재 성장률 이하인데 내후년도 잠재 성장률 이하야? 근데 그것도 성장률 폭이 더 떨어져? 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건 정말 암울한 얘기거든요. 이 수능 성적으로는 대학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죠. 재수를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지는 거죠. 네. 아니, 남의 얘기가 아닌데 지금.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심각성을 네. 요 며칠 동안 깨달으시고 이렇게 긴급 내지는 뭐 깜짝 이런 기사가 달릴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오늘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딴 얘기로 만약에 이제 부장님 방에서 채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네. 요 며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긴장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있나 네. 하는데 뭐 연준은 왜 연준 위원들 들어오면 연방 총재들 들어오면 뭐 넥타이 색깔 뭐 예전에 뭐 그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네네네. 매파들은 무슨 색깔 내가 뭐 네. 보면서 뭐 표정이나 네. 아니면 뭐 외국인들의 움직임 뭐 예.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네. 진짜 종합해서 심지어 거기에 뭔가 직감까지 종합해서 네. 그 발표하기 직전까지 네. 막 빨리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진짜 이렇게 합니까? 하죠. 합니까? 네, 하죠. 저도 뭐 그렇게 해요. 오늘도 정말 네. 그럼 오늘은 정말 정신 네. 없으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조금 개인적인 건데 네. 저는 아니, 어쨌든 다른 트레이더분들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네. 오늘 오전까지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이창용 총재가 아니면 원래 하는 총재 그렇게 시장이 별로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말 바꾸는 적이 많아가지고 네. 별로 안 믿는데 일단 이창용 총재는 지난 8월 달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압박이 매우 강했었을 때 약간 소신 발언하면서 네.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한국은행이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하면 이거는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동결했다라는 어떤 일종의 소신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총재는 조금 다르다. 그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막 환율이 지금 올라가니까 참고로 지난 10월 금통위 때 환율이 1,350원이고요. 네. 지금 1,400원 가까우니까 이미 한 달 동안 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금리- 이번에는 네. 환율에 대한 우려를 하시길래
시장 참가자가 보기에는 이거 금리 인하를 바로 하기에는 환율이 조금 불안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어떤 멘트이겠구나라고 이제 우린 그렇게 이제 총재를 일정부분 신뢰를 한 거죠. 이자율 낮추면 돈은 달러는 더 달아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오늘 저도 오전까지도 계속 이제 팀원들하고 회의하다가 야 이거 외국인들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얘네 뭐 들은 것 같아. 분명히 이거 좀 정보가 샜나 싶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언제 확신을 가졌냐면 그 금통위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현장 스케치처럼 기자분들이 이제 금통위 회의가 시작이 되면 기자분들은 나가셔야 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늘 연합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 게 뭐 지난번 회의와 달리 한은 총재의 표정이 굳은 모습이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는 야 이거 인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채권을 막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배팅이군요,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발표되기 전에 그나마 제가 이제 그거 분위기를 캐치해서 저는 조금 오늘 메이크업을 한 건데. 진짜 이 드라마처럼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왜 제가 그럼 그걸 캐치했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총재께서 그동안의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걸 본인도 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한 거와 다른 결정이 나니까 이제 이분은 결정한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소통해야 되니까 이제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아마도 표정이 굳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총재의 표정이 좀 밝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기사로 나오길래 저는 그걸 보고 확신을 했죠. 오늘 금리는 하는가 보다. 오늘 4대2였나요? 그랬죠. 오늘 그러니까 금통위원 총 7명인데 총재 1명 빼고 6명 중에 2명의 금통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고 4명이 이제 그 인하를 주장한 건데 그것도 그런 게 2명 중에 1명이 또 한국은행 부총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총재가 소수 의견을 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사실은 뭐 말씀으로는 부총재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또 역시 그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누가 봐도 부총재의 의견은 마치 한국은행의 집행부 내지는 또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을 좀 대변한다라고 우리가 넘겨 짚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총재도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낸 마당에 어쨌든 인하 결정은 됐으니 뭐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전체 의견을 포괄해서 설명은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는 좀 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 직전 상에서의 그 스케치의 분위기가 좀 무거운 그런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거를 미묘하게 파고 들어서 야 이거 인하 같다. 그나마 일단 조금 그 배팅은 됐네요. 그나마 조금 빨리 생각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한은 총재나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번 텀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한번 쉬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금통위원들이 사실 예측과는 다르게 또는 이창용 총재 생각과는 다르게 4명이 손을 들면서 예상과는 다른 전개로 결국 금리 인하가 결정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뭐 이제 내막은 모르죠. 근데 뭐 결정 난 걸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들.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금리 이제 예전에는 이게 진짜 금과 억조처럼 금리 내리면 증시에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제 하는 일이 운용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주식도 운용하고 채권도 운용하는 이제 유가증권을 다 운용하는 사람이라 사실은 이제 뭐 주식 좋고 채권 좋으면은 제일 좋은 거고 둘 다 안 좋으면 정말 슬픈 건데 금리 인하라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양시장의 호재이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에는 즉각적으로 채권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고 주식 시장도 호재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이 똑같은 금리 인하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약발이라고 하죠. 이게 좀 먹히려면 이른바 선제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 연준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한 거를 이제 신의 한 수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9월 FOMC 때 50bp 금리 인하는 그 당시에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만 생각을 했었지 50bp라는 B컷을 꺼내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더 효과가 있는. 예. 네. 오히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그 표현이 기억이 나는 게 통화 정책으로 이제 뭔가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시점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때가 아니라 네. 실업자가 늘어나려고 하는 징후가 보이기 전이다. 네. 그러니까 선제성을 강조한 네. 거죠. 그만큼 이제 지금 와서 돌아놓고 얘기해 보면 내가 잘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애둘러서 한 거예요.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실업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 인하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늦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약간 으쓱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 FOMC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정말로 선제적이었네. 정말로 이른바 보험성 금리 인하였네. 이러면서 사실은 미국 주식은 약발을 그대로 받은 거죠. 아니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금통위도 우리 네. 하는 총재도 네. 사실은 전혀 내릴 것처럼 보이지 않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내렸으니까 네. 이러면 이건 또 워딩에 따라서 전격적이라는 게 이른바 선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아니죠. 거 아닌가요? 우리는 네. 금리 인하를 10월에 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첫 시발점이 처음에 할 때. 그렇죠. 처음에 할 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미국은 9월 달에 네. 50bp를 때려놓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 상황을 비춰봤었을 때는 굳이 금리 인하를 50bp나 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했었을 때 50bp를 선제적으로 해준 거고 우리는 이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KDI 정부의 공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산하 기관이죠. 되게 싫어하세요. 그 KDI 분들. 그런가요? 그 네. 표현을. 어쨌든 독립돼 있다고 믿으시니까요. 독립되어 있지만 네. 정부의 산하 기관 있잖아요. 어쨌든. 물론이죠. 예. 네. 그래서 한국 경제라던가 정책 제안을 하는 네. KDI가 이미 금리 인하가 늦었다. 금리 인하가 실기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서 상당 부분 내수를 제약하고 있다는 얘기를 올해 2, 4분기부터 했었어요. 네. 그리고 8월 달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은행은 한번 좀 이렇게 자기 소신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저는 오늘 금리 인하가 안 한 것보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여건이나 자산시장에 비춰봤었을 때는 그래도 빨리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라는 말하고 경제 여건에 비춰봤었을 때는 오늘이라도 하는 게 좋았다라는 건 별개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빨랐었어야 됐고 그리고 오늘 25bp 금리 인하 그리고 뭐 지난달까지 합쳐서 50bp 금리 인하만으로는 네. 지금 한국 경제에 뭔가 어떤 활력을 주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단순히 뭐 금리나 한두 번 해가지고는 네. 이거를 쉽게 헤쳐나오기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뭐 해결될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대응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이제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다음 네. 금통위 때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표현이 좀 나왔어요? 아니면 금통위원 중에 몇 분은 다음 뭐 석 달 안에 뭐 이런 표현이 네. 나왔습니까? 나왔죠. 오늘도. 그래서 네. 오늘은 6명의 금통위원 중에 3명은 추가 인하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네. 말씀 주셨고 3명은 중립금리하고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속도는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셨습니다. 근데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IMF부터 시작해서 KDI 이야기하시지만 외국계 네. 이제 투자은행들도 우리 투자은행들은 상당수가 또 우리 내년 성장률 2 이하로 봤고요, 그죠? 네네. 한두 달 사이에 그냥 줄줄줄 내려잡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늘 우리 내년 성장률 어떻게 볼까? 2.0까지는 확 낮출 거야 했는데 1.9를 때렸어요, 그죠? 네네. 뭐 차가워집니다. 분명한 네. 건 경기는 그죠? 네. 경기가 무겁게 식고 있고 그걸 반증하는 거고. 부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진짜 화끈하게 시장에 효과가 있고 특히 자산 시장에 효과가 있으려면 네. 전번에 내릴 때 한 50bp 내려버리면 미국처럼 그야말로 그게 선제적인 게 될 텐데 네. 우리는 이 늘 부동산이라는 이 뜨거운 고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화끈한 정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저도 안타까운 게 네. 최근에 이제 가까운 사례로 보면은 중국이 네. 엄청나게 얘네도 지금 경기 여건 자체 안 좋으니까 중국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주가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반짝 올랐어요. 최근에 다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중국의 경제 정책의 강도가 상당히 좀 세게 나왔고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인민은행에서도 뭐 LPR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뭐 지준율 인하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내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네. 일정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약발이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지금 다 뭔가 한쪽에 어떤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 어느 누구를 갖다 놔도 정책의 여력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 8월 달에 한국은행이 뭐 그런 안팎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냐. 저도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8월 달에는 집값이 뭐 뜨거웠죠. 집값이 네. 막 폭등하고 막 가계부채가 막 한 달에 6조 7조씩 늘어나는 네,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가계부채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 조금 안정되긴 했는데 잡혔죠. 네. 또 반대급부인 또 외환 시장이 저렇게 불안하니까 네. 사실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극한 직업도 이런 극한 직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예를 들면 두 가지다라고 하면 정책의 수단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정책의 수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뭐 무슨 그 중소기업 금융 중개 기능 강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마이너하고 네. 네. 그냥 결국은 한국은행의 주요 수단은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라는 수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은 너무 많습니다. 성장률도 고려해야 되지, 물가도 고려해야 네. 되지, 가계부채 잡아야 되지, 부동산 잡아야지, 외환시장도 잡아야지. 제가 지금 꼽은 것만 해도 5가지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혼자 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러니까요. 불쌍한 상황 맞고 그러면 네. 뭐냐면 결국은 정책 공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나마 오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최근에 그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진정됐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가 강한 이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한편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를 좀 막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 공조가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이 나와줘야지 이거를 한국은행한테만 다 밀어놓고 니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러면 누구를 갖다 놔도 거기는 하기가 어렵죠. 우리 실시간 댓글 봐도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것들 참 네. 어려운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 잘못 건들면 정부가 날아간다는 말도 올라와 네. 있고 네네. 한국은행이 실기에서 하방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왜 한 템포 늦은 것 같다. 네.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지만 네. 참 한두 달 전에 보면 네. 참 그때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오늘 조금 한국은행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가도 이거를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본 구조가 일단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그런 네. 특수성도 있고 사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연동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물론 경험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좀 이성적이지 않은 그동안의 역대의 미국의 대통령과는 결이 많이 다른 네. 트럼프 본인을 제외하고는 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뭐 보호무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공감하는 게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금리 올리는 방패도 있고 금리 내리는 창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창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내려가지고 이제 부채 일으켜서 투자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가계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 누가 와도 네. 창은 이미 무뎌가지고 이게 안 되고 방패만 있는 그런 수장이 된 게 아닌가. 가계부채가 너무 크니까 이게 네. 뭐 이게 시장을 일으키려면 경기를 일으키려면 자 빚내서 투자하세요. 경기 좋아집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빚을 못 내는 시장이 됐으니까 환율 좀 여쭤볼게요.
우리 원화만 유독 밀린다 이런 이야기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올해도 주요 통화국 가운데 우리가 하락률이 2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려버렸으면 네. 미국과 금리 차는 또 조금 좁혀지다가 또 벌어졌고 돈이라는 건 또 금리 높은 곳으로 찾아가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 뭐 그동안에도 이제 일종의 뭐 검증이라고 하면 검증인 게 단순히 그 환율의 움직임이 내외 금리 차에 의해서만 기인하진 않거든요. 네. 물론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낮은 금리 국가에서 높은 금리 국가로 자금이 흘러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꼭 금리 차만 가지고 그 환율을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에 대한 전망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이건 한국이건 네. 방향성이 이제 금리가 둘 다 이제 인하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차 때문에 뭐 환율이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그 전과 비교해 보면은 영향력은 좀 덜 할 것 같고, 올해 그 원화가 가장 약한 이유는 결국은 수급입니다. 수급. 네. 결국은 그 수출적인 측면하고 자본시장 측면이 이제 결국은 외화의 유출입 통로가 되는데, 네.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미래가 조금 안 좋은 거지 올해는 역대로 수출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의 유입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약하냐면 이전과 달라진 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자본 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의 유출입이 일단은 최근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주 연속으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봤었을 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해외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학개미. 네. 그래서 약간 그 달러의 수급 구조가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네.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그러네요. 달러의 아웃플로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외국인은 올해 연간으로는 연초에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순매수 규모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상황에서는 계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국내 기관들은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원화의 절하 규모가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올해 좀 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국내의 자산시장, 특히 국내 주식시장이 매력이 없어진 거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네. 국내 개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도대체 국내 주식을 왜 해야 되냐. 옛날에는 국내 주식을 안 하면 사실은 대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뭐 그 스마트폰 있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접속해가지고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또 이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난 어떤 통로도 넓어졌고, 네. 뭐 우리가 지금 뭐 3%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알고 있는데 뭐 주주에 대한 어떤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네.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투세에 관련된 이슈, 사실 금투세도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지금 뭐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제 야당 대표께서 이제 금투세는 이제 뭐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법안이 폐기가 법안이 된 게 돼서,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시장에서 투자하려고 하겠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근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 외환시장 지켜주는 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해가지고 달러 벌어 와서 우리 네. 외환시장 들어와서 이제 환전해 가니까 우리 외환시장 늘 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우리 저 미국 증시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정말 우리 외환시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게 단기간에 이 트렌드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서학개미들이 야 이제 우리 증시 사자 이렇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봤을 땐 네. 외환시장에는 이거 장기적인 악재고 악재라기보다 이게 환율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외환시장 보시는 분들이 네. 수급 구조가 바뀌었다 구조적으로. 수급 구조가 바뀌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이제 1,400원 환율을 넘나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역대 1,400원 환율을 넘어선 거는 딱 3차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90년도 외환위기 때 2,000원 정도 갔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1,600원 갔었습니다. 그리고 1,400원 간 게
제 기억으로는 2023년 네. 작년에 네. 그 미국이 뭐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이랬었을 때 1,400원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400원이라는 환율이 주는 의미가 되게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조금 위기스러운 상황이 될 때 이렇게 항상 늘 환율이 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1,400원을 넘나드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전체적인 방송에 대한 톤이 네. 너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저도 균형을 잡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에 있는 개인들과 기관 투자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것도 이 환율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는 그 채무 국가였거든요. 순 채무 국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순 채권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네. 어. 그 중에 하나 우리 서학개미들이 네, 자꾸 저희가 한 자산하는 거죠.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들고 있는 달러기 때문에 그거 팔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재원도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한 분들도 네. 주가가 올라도 팔고 나오시겠지만 이제 네. 이익을 실현하겠지만 네. 달러 값이 올라도 또 그 실현해가지고 또 그대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옛날하고는 조금은 그래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네. 1,400원이라는 절대적인 환율을 넘어가서 좀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만 네. 한편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 자산을 취득한 거니까 네. 정말로 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뭐 정말로 막 주가가 뭐 폭락하거나 그렇군요. 뭐 환율이 더 급등하거나 그러면 다시 돌아올 재원도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지금 상황을 너무 막 금융위기 비슷한 급으로 몰고 가는 거는 그것도 너무 또 쏠린 시각이다. 네.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무슨 있는 거지.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괜히 공포 분위기와 불안 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거는 또 너무 과하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싶습니다. 전반적인 성장률 전망 같은 게 조금씩 하향되고 있고 뭐 이제 뭐 하방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수출 네네. 잘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1,400원이 되면 늘 우리는 사실 IMF 때도 그렇고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얻어서 달러를 더 벌어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 외환 시장이 안정되는 네. 이런 그 선순환 구조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처럼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고 제조 강국인 나라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네. 트럼프라는 선생님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네. 예를 들어 환율 조작국 그 관찰 대상으로 다시 지정됐잖아요. 이건 뭐 트럼프가 한 건 아니지만 네. 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플라자 합의 때 그 트럼프 애플 또 플라자 호텔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합의한 시점보다는 갖고 있던 시점은 제가 찾아보니까 몇 년 뒤더라고요. 네. 85년에 플라자 합의 나오고 네. 트럼프 일가가 그거 산 거는 88년인가 뭐 사실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아니 뭐 왜 이렇게 경상수지 무역 수지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 흑자가 네. 이렇게 세죠 갑자기. 환율 때문이네. 원화값 좀 올려. 네. 누가 이런 말 하시길래 야 그럴 수 있겠다. 뭐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라 네. 이런 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그 선순환 고리가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나라의 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져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장은 힘들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그게 무역을 통해서 네. 또는 뭐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막 온다던가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나라로 다시 그 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게 경쟁력을 다시 회복시키고 네. 또 이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이제 그런 순기능이 작용을 하려면 말 그대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가격이 이 시장에서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트럼프를 우리가 이제 일기 때 경험을 해봤지만 이분의 그 정책은 한마디로 그냥 미국에게 무조건 좋은 쪽으로 모든 거를 다 집중시키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달러화는 강하면 안 되고 미국 경제가 좋아서
고용 시장이 막 그 좋아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는 또 높이면 안 네.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정책들을 말도 안 되는 거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은 뭐냐면 그냥 다 됐고 무조건 우리 미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걱정하고 아마 오늘도 그래서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낮춘 이유가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좀 꺾인 부분도 좀 있고, 특히나 수출 증가를 봤었을 때는 작년에 그 9월 달부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그 대규모의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10월 이후로 국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네. 대비로는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좀 환율이 올라가 있으면 지금 당장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네. 결국은 시차를 두고 보면 그래도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어쨌든 가격 경쟁력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던가 내지는 뭔가 위협을 해가지고 네. 야 니네 너무 원화가 싼 거 같은데 니네 계속 이렇게 환율 높이면은 가만 안 둬둘 거야? 이러면 이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져서 이게 성장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충분한 약세가 못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정적인 효과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 조절 기능을 해줘야 되는 환율은 또 그 제 역할을 못 해주고. 네. 아니 참 오늘 이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안 아니 되는데. 근데 예, 하여튼 예, 그런 게 저도 좀 트럼프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당선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뭐 네. 근데 환율 조약국 저 지정되려면 사실은 세 가지 조건인 거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네네. 트럼프가 마음대로 그 수치를 고칠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이분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건 알겠고 그건 네. 다른 조건이고 그냥 환율 저 내려 뭐 이래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율 조약국에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한참 옛날에 환율 조약국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법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법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그 경상수지 흑자 곱하기 뭐 예.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세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에 맞습니다. 뭐 네, 2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에 네. 뭐 그다음에 최근 몇 개월 동안 달러 매입한 개입 규모가 얼마 이런 게 네, 있는데 네. 이제 우리는 최근에 달러 매입 그거와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오히려 달러를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외환시장에서 매도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환율 조작국의 그 근거가 되는 그 세 가지 기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뭐 미국 무역 보호법인가 뭔가를 들이밀면 오. 상관없고 다 필요 없고 그래요? 어쨌든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로부터 무역 수지 흑자 많이 가져가고 네, 있고 네. 무역 수지 흑자로 니네 나라 GDP도 많이 좋네. 그럼 너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적이야.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지서 트럼프 누가 안 보여줘야 되는데 네. 최근에 누가 우리나라한테 돈 제일 많이 벌어갔어. 이제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6, 7위 정도지만 네. 최근에 벌어가는 그 흑자액의 성장률이 누가 그 제일 높아 하면 당연히 우리가 걸릴 텐데 그 네. 고지서를 트럼프가 못 봐야 할 텐데 보고 나면 제일 편한 건 수출 줄이는 제일 편한 건 그냥 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는 좀 억울한 네. 게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또 뭐 반도체 지원법이나 네, 네. IRA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트럼프 연간에 흔히 말하는 프렌드 쇼어링을 하면서 네. 그 흔히 말하는 공급망을 재편해서 중국을 빼버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성재를 뭐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형태였었던 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직수출 해버리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가져갔지만 그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미국의 고용도 우리가 많이 채용을 해줬고 이게 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뺐기 때문에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난 거를 네. 트럼프가 알아주면 좋은데 분명히 그분은 그러니까요. 야 그건 난 모르는 우리 일이고 거기 저 미국 남부에 저 공장 많이 세우면서 우리가 기계도 많이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출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런 건 우린 너무 억울한데 그런 거 설명 잘 안 돼.
큰일 났네. 오늘 이거 너무 좀 우울하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시장이 우울한데 우리 경제 전망이 계속 우울하게 나오는데 부장님이 네. 어떤 수를 쓴들 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국채금리 좀 여쭤볼게요. 이게 네. 이해가 안 돼서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한 4.4, 4.5? 미국 10년물이. 네. 네. 우리 국채 10년물이 오늘 이제 많이 급락해가지고 2.8이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돈 빌리려면 2.8%에 빌리고 네. 미국 정부가 돈 꼬으려면 4.5에 빌리고 네. 하여튼 신기합니다. 네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네.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근데 잠깐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일단은 네,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미국 금리는 4.4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2.8이야?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경기도 좋고 신용도도 높은 그러니까 신용 등급은 뭐 미국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근데 누가 봐도 안전 통화인 달러화 그럼요. 근데 네. 금리가 4.4고 우리가 2.8이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통화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 2.8%가 원화 금리고 네. 그 미국 10년 금리는 달러 금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겠군요.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달러화로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면 2.8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평채, 네. 그 외국환 뭐 그 평형 네. 기금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미국채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아니 당연히 저쪽 가면 4.5% 주는데 누가 그걸 우리한테 와서 그렇죠. 2.8% 네. 받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언론이나 뭐 그냥 일반인 분들이 야 미국 금리 대비 한국 금리가 이렇게 낮은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는 네.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네. 통화를 빼고 직접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네. 왜냐하면 그 결국은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만약에 미국에 1년짜리 채권 사면은 4.5 주고 네. 한국에 1년짜리 사면은 지금 2.8밖에 안 주네. 그러면 원화 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채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원 이제 캐리 트레이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환 변동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건데? 네. 1년 뒤에 1년 동안 이자를 높게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뒤에 그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1년 뒤에 가가지고 만약에 원화가 강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늘 안 강해질 것 아니,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배팅을 하면 네.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네.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우리가 환해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환해지를 하는 비용이 결국은 양국의 금리 차를 반영해서 다 환해지 비용으로 치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제학에 보면은 뭐 금리 평가설 이래가지고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 패러티 이런 뭐 IRP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양국의 금리 차가 난다 해서 이게 그 무위험으로 그 차익 거래가 먹히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환위험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금리 차만큼을 그 변동 위험을 해지하는 비용으로 다 지불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똔똔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절대적인 금리 차를 비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다. 이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은 왜 어쨌든 간에 금리 차 이렇게 나냐면 결국은 성장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미국은 성장이 높고 네.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센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도 오늘 전망했지만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물가 전망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한 원화의 균형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화의 균형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도 최근 보게 되면 미국 금리는 오히려 뭐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네. 한국 금리는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 이러한 성장과 물가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이제 미국만 뜨겁다. 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미국만 뜨겁다면 뭐랄까 인플레 압력도 식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속도도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완만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따질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뭐 편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변수 하나로만 이제 영향을 따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트럼프의 정책이 내세우는 그 정책만 액면으로 보면 미국 경제 강하게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민자 쫓아낼 거고 네. 관세부가 올릴 거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인가 어딘가도
이렇게 따지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뭐 1%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가 미국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그러면 트럼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엄청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우려를 알거든요. 그럼 반대급부로 물가를 낮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할 것 같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재무부 장관 되신 분, 그분이 333인가를 그 주장을 했어요. 333 네, 정책인데 네. 그게 뭐 미국 경제 뭐 성장률 뭐 3% 만들고, 그다음에 3위 뭐였는지 지금 기억 안 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루에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까지 늘리자. 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미국은 물가의 상당한 부분이 그 유가에 많이 네.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네.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미국이 원유 생산을 늘려가지고 기름값을 낮게 잡아버린다라고 네. 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생겨요. 지금 가뜩이나 기름값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미국 내에서.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세계 경제 자체가 미국 빼고는 좋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네. 유가가 낮아져서 일정 부분을 완화시키면 약간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부의 그 위원장으로 네. 앉혔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예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 자체가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고, 네. 재정 적자 때문에 그만큼 또 이자가 많이 나가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인플레를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머스크는 그 본인은 뭐 자기가 가면은 거의 정부 예산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니까 저도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할지. 그러면 또 이게 인플레를 또 약간 둔화시키는 또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제가 덜 푸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남의 나라 대통령이니까 욕할 수 있잖아요. 약간 또라이 같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어떤 정책들을 살펴보면 네. 결국은 미국 경제로만 봤었을 때는 정말 좋은 거를 다 갖다 붙이려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또 그 반대급부의 정책들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어느 쪽의 효과가 클지는 이제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압력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기가 들썩들썩하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는 예, 거고. 그 전과 그 네. 이전과 비교해 보면. 그럼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네. 그 전에 내렸던 속도보다는, 파월이 얼마 전에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 이건 뭐 트럼프 한 방 매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던데, 딱 네. 한참 막 코인값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 펑 한번 치려고 한 발 같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느려질 트럼프의 것이다. 전과 후로 비교해 본다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어쨌든 그전과 비교해 보면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네. 거죠. 미 증시에 투자하신 우리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이것저것 장밋빛 전망만 있고, 네.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 뭐랄까요, 그 힘 자체가 워낙 뜨거워서 네. 진짜 뭐 누가 봐도 참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금리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거고요, 그죠?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뭐 사실은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별로 조언을 안 드려도 그분은 이미 이제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약간 행복한 고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굳이 뭐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게 이른바 M7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네. 또 뭐 반도체, 인공지능, AI 뭐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정책에 대한 어떤 윤곽이 나오면서 그쪽 시장이 조금 이렇게 주춤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반도체에 관련된 것도 뭐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할 거니까. 그래서 네. 아마 포트에 대한, 업종에 대한 그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계속 가져가되 포트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미국 서학개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동학개미,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싼 건 맞아요. 그럼요. 예. 네. 코스피가 2,500이면 지금 뭐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네. 뭐 PER도 뭐
8배인가밖에 안 되고 상당히 되게 정말 아주 딥밸류 수준으로 싸긴 쌉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내년도로 봤었을 때는 낮은 그 주가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그래도 그나마 위안은 위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낮은 주가가 뭔가 상승하려면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오늘 이제 금리 인하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정책 공조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추경 얘기 잠깐 나왔지만 결국은 정부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가용 가능한 통화 재정 정책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좀 파고를 넘나들려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잘 맞아 떨어지면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네.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과 함께 오늘 우리 금통위가 기준금리 전격적으로 인하했는데 시장에 미칠 여파 또 그 배경까지 잘 분석해 봤습니다. 위스덤 칼리지 2 할인 혜택 크게 드리는 슈퍼 얼리버드 기간이 이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까지인데 깜빡하신 분들 놓치지 않고 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창 링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